김민석 총리가 내놓은 검찰개혁법 정부안, 법무부까지 중수청이 장악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상한 법안이 뜯으면 뜯을수록 기괴한 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수청법, 공소청법의 정부 입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정부의 입법안을 봤더니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청과 거의 흡사하고 그리고 중수청의 상위기관으로 두고 중수청은 또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혀놨더라. 이런 이제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원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짧게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7개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검 중수청이 구현되는 법안이며 현 수사권보다도 광범위한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되는 현재의 정부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있는 2차 정부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안입니다. 정부에서 낸 안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 주권으로 명령하건대 검찰과 야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유덕희 검찰개혁 정부안은 지금 당장 철폐하라. 네. 자,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한 당 안팎의 반발 어떻게 보시나요? 세상에 완전 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전 시간에 걸쳐서 항상 옳았던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조직법에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정부 입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물밑에서 잘 조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남겼는데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일부만 좀 추려봤거든요. 그것도 좀 길긴 길어요. 합니다만 이거는 좀 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민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딪히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혹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이든 노동 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맞득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글을 읽고 해석은 뭐 다 각자의 몫이겠죠. 네. 각자 뭐 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 SNS 글을 보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이다 맛이 아니라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읽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신뢰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한번 돼보고 또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봤는데 대통령의 무거운 자리에서 어떤 고심의 흔적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뭐 잘 지금 정리는 안 되는데 나름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하나가 있어서 요거까지만 제가 정리하고 이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이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이게 전문적인 수사니까 행정 공무원한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그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바로 잡아라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입니다. 네. 네. 그런데 바로 잡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부 입법안에 보면은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의아한 대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특사경 문제를 다뤘던 그 국무회의의 장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번 정부 입법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담겨 있지 않다. 이거는 뭐 제가 조금 아무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유롭게 정부 입법안에 대한 부분,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좀 PPT 만든 게 있어서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검찰개혁법 정부 입법의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개별 조문은 조금씩 뭐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입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이게 진짜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거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저는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부의 검찰개혁 TF 저기 단장과 부단장과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하러 왔어요. 공소청법 2차 이제 입법 예고하기 전에 그때 부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런 법이 나왔냐라고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었거든요. 와,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왜 법이 그렇게 됐는지를 봅시다. 검찰청의 지금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 그대로 가고 3당 구조 그대로 가고 검사와 수사관을 붙이기에 의해서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다 갑니다. 한 명도 자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미준 이 사람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는 거 우리 동의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 진행자님 좋아하시는 박상용 검사. 이 사람은 우리가 그대로 공소청으로 보낸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용납 못하거든요.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찰청의 인력과 권한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보안 수사권, 신분 보장, 법무부 겸직 문제, 특사경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사경 지휘 감독 문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권한이 늘어납니다. 밑에 이제 전권 송치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권인데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상은 영장의 집행에 대한 지휘를 검사가 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집행을 할 때는. 근데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거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장 청구도 지휘하겠다라고 공소청법에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잘 보시면 영장 청구 점 집행 지휘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청구도 지휘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강제 수사를 검사들이 다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영장 청구,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다 청구 단계에서부터 지휘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그거 영장을 청구해, 그거 영장 청구하지 마. 이런 것을 다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휘하겠다고 지금 법에 넣어놨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경찰이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장까지는 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영장 청구해 하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 이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경찰이 수사하거나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들을 전부 다 기소건 불기소건 전부 다 검찰로 공소청으로 송치한 다음에 그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혹은 수사하고 싶은 것은 보안 수사라는 것을 이유로 직접 수사를 하겠다. 지금 보안 수사권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지금 검찰보다 공소청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공소청이 그러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지금 보안 수사권 논의를 6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지만 현재 법에 의해도 우회적으로 수사권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가 공소청법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얘기냐? 법령은 법과 대통령령을 말하는데 네. 그냥 대통령령 직제 규정에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 혹은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네. 수사권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직접 네. 수사권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수청과의 결합 관계로 사실상 중수청을 하부 조직으로 두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수청이 사건을 입건하면 검사에게 모두 다 통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수청은 경찰한테 야 사건 이첩해 우리가 수사할 거야라고 먼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이런 건은 입건해야 돼라고 입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간중간에도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아주 광범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전권 송치, 중수청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을 전권 송치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전권 송치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못하게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네. 이게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독특한 주장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정권 송치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정권 선치가 혹시 뭔지를 아시나요? 전체 다 올려라.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됐어. 무혐의 처분을 하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뭐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조차도 무혐의도 그걸 갖고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지금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종결권을 없애겠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수사에 관련된 아주 강력한 통제권을 검사들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무혐의 된 것도 다시 한번 보겠다 우리가 가져갈 갖고 수 있는 거예요. 그 와서. 사건을. 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나왔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죠. 이 특사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감원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범죄 사건을 검사가 금감원 직원들을 통해서 지휘해서 사실상 직접 수사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식들 때문에 공소청이 우회적인 수사권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게 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 지금 현재 이 입법안대로 하더라도 사실상 수사권은 남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력 전체를 그대로 다 검찰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칙 6조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수사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걸 이미 의사를 표출한 거예요, 이것은.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일단 이번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만들 때의 입법 정신이 네. 이 법에 흐르는 입법 정신이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을 통제하는 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점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니까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과도한 통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검찰의 기존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것과 또는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법으로 탈바꿈이 된 것이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사기관 상호관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한 권한 때문에 중수청을 사실상 상위기관으로서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짜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수본이 놓이고 수사기관들이 검사들을 중심으로 공소청을 중심으로 저런 수직 구조가 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 이게 사실 또 아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공소청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박탈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소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으로 비교해 보면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잘못.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 수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뭐 뇌물이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 근데 검사가 만약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 더 많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청 직원들에 대한 모든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경찰이 지금은 검찰에 대한 상당 부분의 수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대 범죄에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가 있고 그 밑에 2호에 중대 범죄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목에 이릅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로 얘기하면 검찰청 직원이 저지른, 검사 포함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중수청에서 중대 범죄라고 인정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줍니다. 아까 이첩 통제권 있잖아요.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중수청은 수사를 입건하면 검사한테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입건한 순간 통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갖고 있는 거 다 이첩해서 중수청이 가져오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광범위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뭉개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가장 이해관계가 적은 곳에서 수사해야 완전히 그냥 다 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수청은 사실상 공소청 하위 기관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만 공소청 검사를 수사하게 하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매우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경찰이 할 수 있게 했는데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네. 문제죠. 그래서 우선 수사권을 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차라, 법무부 탈검차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게 지금 검찰청법 51조 때문입니다. 검사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이게 공소청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기구인데 네. 법무부의 주요 간부를 다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거꾸로 법무부는 검찰의 외청이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네네. 실제로 검찰청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데가 법무부 기조실과 법무부 검찰국인데 실장 국장이 다 검사예요. 현직 검사. 그러니까 현재도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검사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서 이거를 탈검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더 심각한 거는 행안부도 검사들이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밑에인데요. 중수청법 37조에 보면 중수청 수사관도 행안부 직원 겸임 가능하다는 걸 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모습으로 계속 그려왔던 게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서 수사 역량을 잘 유지해서 빨리 안착시켜라라는 것들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유효한 얘기긴 한데 이 길을 열어놓으면 중수청으로 간 검사들이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를 장악하는 시도를 하는 길이 법률상 길이 열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행안부, 중수청, 공소청 이 4개의 기관이 인적으로는 검사들로 된 단일한 조직으로 장악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잘 그동안 논의가 안 돼서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어지러워지네. 근데 이 위험성은 옛날부터 지적됐던 거잖아요. 결국은 보면은 이게 우리 헌법에 있는 기소 독점이 있으니까 검사가 네. 어딜 가든지 간에 검사들이 결국은 수사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걸 장악하게 하게 된다 이건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헌법에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다는 게 검사가 과연 기관인가 아니면 기소권이라는 기능을 뭐 행사하는 개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기관이라고 해보면은 그게 검찰청이 되든 공소청이 되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에 가지를 뻗어가지고 독점해버리는 거 권력을 그 하나의 네트워크형 해가지고 독점하는 기관이 되는데 이게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고 변호사 같은 자격이고 권한이라면은 완전 분산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검찰 개혁하면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준사법기관성인데 제가 이제 어려워서 오늘을 일부러 좀 뺐는데요.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라는 건 사법기관에 준한다는 것이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법원처럼 판사 한 명이 각각 다 독립해서 개별기관으로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판사에게 누군가 상급자가 야 판결 이렇게 해라고 하면 직권남용. 지금 양승태가 재판받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재판에 개입했다. 네네. 그러면 검사들은 맨날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기들에게. 그런데 전국 단위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법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위는 받고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징계나 보수, 정원 이런 것은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청 법에도 그게 모순된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 있습니다, 이분도. 그 민주당 의총장 안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기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토론 과정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 2차 입법 예고안을 저희 의총하는 날 현장에서 나눠줘서 현장에서 보게 했고 미리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배포했고요. 그 다음에 의총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의원당 발언 시간 3분입니다. 네. 제가 나가서 3분 동안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발언하면 그 뒤로 반박을 못 해요. 한 번 발언권이 한 번 있거든요. 딱 한 번만 발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나가서 이 문제점을 아주 포괄적인 방식으로 지적을 하고 들어오면 네. 다음에 이거 그래도 저기 정부에서 만든 거니까 당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한두 분씩 쌓이다 보면 네. 제가 나중에 반론을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못 하고 아니 의원님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걸 보시고 반론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었죠. 예, 하지만 뭐 이게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막지는 못했던 거죠. 의원님 이 상태로 이제 어쨌든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의 입법권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러나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강경파라고 의원님을 이제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강경파 4인방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던데
마치 그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 의견인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는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파라고 자꾸 언론에서 묻다 보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 합리적인 합리적 온건파라고 하십니다. 김용민 의원님. 합리파 이 온건파 영역에 선뜻 공개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의원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많은 분들이 수긍하세요. 공감할 의원님들이. 것 네. 같아요. 진짜 야 이런 저도 듣다 거였어? 보니까. 야 지금 문제가 많네. 심각하네. 예. 이렇게 예. 공감을 하시거든요.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우리가 어쨌든간 당론으로 결정했으니 뭐 어렵지 않겠냐라는 뭐 의견들이 사실은 대세죠 지금은. 아 지금은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설령 아까도- 당론으로 결정을 했다 치더라도 그렇죠. 뭐 필요하면 이게 또 바꿀 수도 법은 있는 입법은 건데.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바꾸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당론 결정했던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고요. 당에도 저희가 법사위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못했어요. 기회를 달라라고 했는데 예. 그 부분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의견을 거의 듣지 않은 채로 넘어가서 예. 당론까지 간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날 의총에도 예. 당론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아주 세게 냈었죠. 당론하는 것 자체가 안 네. 된다. 네. 라고 이제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렇죠. 과정이고 지금 다 넘어간 예, 얘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단계에서. 내용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당과 정부가 네. 그것도 이제 충분히 듣고 수기해서 다시 좀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 검찰에 정말 무도한 네. 그 정치 검찰의 그 수사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이고 누구보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진심인 분이신 걸로. 그럼요. 예, 그 뭐 네. 너무 잘 아실 제가 거고. 너무 잘 알고 예. 있죠, 그거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돌이킬 수 없는 저는 이제 CVID식 방식으로 이것은 이제 그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지거나 그 커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라면 네. 이 법안을 대통령께서 다 꼼꼼히 보셨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다 보실 시간은 없으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이 정부안을 만들었을 텐데 이 만들어진 정부안에 대해서도 좀 뭐 확실하게 좀 내부 논의가 있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근데 내부 논의는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내부 논의 단계에서 우리 법사위나 아니면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그 추진하고 일종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 내부 논의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 뭐 검찰 개혁 추진단의 자문단도 일부가 소통이 안 된다,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해서 나가버리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런 문제가 정부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고 네. 당내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충분히 내부 토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버님. 이 국민들이 내란을 겪고 아직 이 내란이 수습되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조지를 국회 차원에서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께서 원내 지도부에 수정 의견서 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내 지도부가 이 의견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뭐 원내는 뭐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세 조정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따로 이제 소통을 또 했어요. 저도 네. 원내 대표와 따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원내 대표께서도 지금 뭐 당 대표와 입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부에서 조율을 더 해보자. 그래서 네.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은 해보겠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위까지 네. 받아들여지고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 한두 개 이렇게 바꾸자의 개념이 아니라 법에 네. 흐르는 정신 자체가 검찰을 강화시켜주고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쪽으로 가 있는 법이라서 네.
이 법에 흐르는 정신을 다시 검찰권 남용 방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조문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많이 이제 고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그 대통령께서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 그때 뭐였더라? 또 하나 있었잖아요. 뭐 장독을 깨서는 안 된다. 그 100일 기자회견 때 이제 그런 네네.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더디고 힘들더라도 맞듣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오늘 새벽에 밝히신 거예요. 네. 대통령께서는 어떤 판단이라고 보시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검찰 개혁 하나만 아니라 뭐 이란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국 네. 관세 문제 여러 가지 맞습니다. 문제가 경제 예. 문제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거듭해서 그런 말씀을 이제 당과 국민들께 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네. 당연히 대통령님의 의사와 의중은 존중돼야 되겠죠. 그래서 당이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뭐 아까 뭐 당대표도 물밑 조율 말씀하셨는데 조용히 조율하는 거 저는 뭐 찬성하고 그렇게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특수성과 역사성 아까 내란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같이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란범들, 내란 세력들의 일종의 양성소 역할을 한 게 검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란 청산의 과정에서 정리가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혁이라는 것이요. 개혁의 기본 전제와 원칙은 권한을 한 곳에 몰지 않고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계속 견제하고 우리 헌법에서 상권 분립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에서 출발합니다. 네.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는 권한을 집중시켜 놨더니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에는 그 권한을 남용하게 되더라. 네. 자의반 타의반 남용하게 되더라. 그러니 권한은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안정적인 시스템.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악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네. 개혁은 그 방향으로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경찰에 대한 그 견제를 강조하시는 것은 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네.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그런 의미에서도 검찰 역시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이 법에 충분히 녹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네. 무려 38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예. 네,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마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제 걱정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개혁의 우리가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항상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견제와 그러니까 권력 분립과 견제로 모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법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충분히 잘 소통하고 조율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